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선형대수랑 정보이론 쪽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목차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대수 파트인데요. 여러분 모두 행렬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행렬이란 수 또는 다항식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이고 행렬의 곱도 다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곱해서 여기 원소가 되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된다. 가 행렬의 곱이고요. 행렬의 전치는 행과 열을 교환해서 얻는 행렬이에요. 그래서 A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고 하는 게 행렬의 전치입니다. 행렬의 전치의 특징이라고 하면 A 트랜스포즈를 다시 트랜스포즈 시키면 다시 A가 되고요. AB를 트랜스포즈 시키면 이런 식으로 돼서 B의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로 곱한 형태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벡터의 연산인데요. 이제 벡터의 연산은 내적하고 외적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은 x 트랜스포즈 y도 계산을 하고 스칼라 값, 그러니까 1, 2, 3 이런 형태로 1 또는 2 또는 3 뭐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외적은 x, y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행렬이 나와요. n 곱하기 n 행렬. 외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여기가 행렬의 외적이고 여기가 벡터의 외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외적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부르고요. 결과적으로 3차원 벡터가 나오고 이제 외적시킨 새로운 3차원 벡터는 x, y의 각각 수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x 열 벡터, y 열 벡터가 있을 때 x 트랜스포즈 y는 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칼라 값으로 나오게 되고 x, y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여기 y 트랜스포즈 해서 이렇게 행렬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이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 벡터의 외적은 이 예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I, J, K를 써주고 이거를 가로로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를 계산할 때는 이게 없는 셈 치고 객렬식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벡터의 외적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X 벡터가 이렇게 있고 Y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다들 손바닥을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X 지금 여러분들 기준에 X가 이렇게 가고 Y를 감싸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방향이 이 벡터의 외적이 돼요. 이게 벡터의 외적이고 이거는 X 벡터와 수직이고 Y 벡터와 수직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역행렬인데요. 이제 역행렬은 n 곱하기 n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A, B는 B에 있는 항등행렬을 만족시키는 n 곱하기 n 정사각행렬 B가 존재할 때 B를 A의 역행렬로 합니다. 그래서 B는 A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고요. 2 곱하기 2 역행렬을 간단히 계산하면 이렇게 역행렬한 게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고 이렇게 A, B가 바뀌고 BC에 마이너스 된 형태로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행렬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는 유일하고 A 역행렬한 걸 다시 역행렬하면 A 행렬이 되고 A 역행렬의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를 역행렬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은 좀 행렬을 기하학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또 혹시 행렬은 선형 변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아무튼 네, 이 선형 변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수예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f를 이게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게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 1을 찍으면 무의식적으로 딱 여기에 찍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이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게 한 칸, 한 칸 가서 이게 이런 벡터가 나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행렬이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항등 행렬인데 만약에 행렬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기저 자체가 바뀌어서 좀 벡터 공간이 변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기저가 2, 1로 이런 식으로 2, 1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이제 마이너스 3, 1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칸, 한 칸 가서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한 칸이었다면 지금은 이거와 이거를 한 칸으로 해서 하는 벡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이러한 행렬의 계산도 사실은 이 기저가 이렇게 돼서 이게 나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벡터 공간을 바꿔주는 행렬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시어링 행렬이라고 하고 뭔가 벡터 공간 자체를 좀 찌그러뜨리는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로테이션 행렬 같은 경우는 지금 축 자체가 빨간색이 가로로 있었는데 지금 세로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행렬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정사형 된 행렬이라고 해서 이렇게 1, 2가 이렇게 적히고 2, 4가 이렇게 적혀서 뭔가 직선상에 표현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랭크와도 연결되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선형 결합입니다. 이제 선형 결합은 행렬과 벡터의 곱에서 이렇게 쉽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열 벡터와 요거의 곱, 그다음에 이 열 벡터와 이 스칼라의 곱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선형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벡터 U를 만들고 싶을 때 기존에 있는 x1, x2, x3, xm에다가 뭔가의 가중치를 곱하면 새로운 벡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선형 독립인데요. 어, 벡터들의 집합 S에서 A1, X1 더하기 AM, XM을 0벡터를 만족시키는 AI 값들이 무조건 0인 것만 존재하면 이를 선형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2, 뭐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0이 된다면 이거는 선형 독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A1, AM이 존재한다면 S는 선형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벡터들의 선형 독립성을 조사를 하려면은 이렇게 0벡터가 되는 A1, A2를 구해보면 돼요. 그래서 계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A1, A2, A3가 모두 0일 때만 이게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벡터들은 선형 독립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소개를 하자면 그 선형 종속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뭐 이런 식으로 2차원에서 표현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2차원에서 표현이 안 되고 하나로 좀 뭉쳐져서 표현이 된다. 직선상에서 표현이 된다. 그런 게 기하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에서 선형 독립 또는 선형 종속의 의미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회귀 분석의 상황에서 y를 x1, x2, x3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되게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x1, x2 이외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기를 보면 이거를 더하면 다 이게 x3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겹치니까 x3를 삭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형 종속이니까 x3를 삭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통계에서 선형 독립 종속이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랭크인데요. 랭크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행렬 개수라고 부르고 m 곱하기 n 행렬 a에 대해 다음 두 수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행으로 만든 벡터를 선택해서 선형 독립이 되도록 최대한 모았을 때 벡터의 개수랑 열로 만든 벡터를 선택해서 최대한 모았을 때 벡터의 개수는 동일하고 이 수를 행렬 A의 랭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방률 아닌 경우, 정방률인 경우 둘 다 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뽑아서 이렇게 행기준, 열기준 아무거나 뽑아서 조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모두 0이 되면 이때 선형 독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00일 때만 0벡터가 되니까 여기서 선형 독립인 건 두 개가 되고 열 기준으로 해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정당 행렬이 아닌 경우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기 행렬식이 0이니까 0이면은 이게 풀랭크가 아니게 돼서 행렬 B의 랭크는 3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랭크 B는 2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는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이 행렬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칸의 넓이가 행렬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형 종속인 경우에는 왜 디터미넌트가 0인가 하면은 이게 지금 기저 벡터가 1, 2면 여기 있고 초록색은 2, 4니까 여기 위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선형 종속일 때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면 행렬의 기본 행연산 아니면 열연산을 수행을 해도 행렬의 랭크는 변하지 않고요. 랭크 A는 양의 정수고 또 영행렬의 랭크는 0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m 곱하기 n 행렬에서 이 랭크는 이 행의 수인 n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열의 수인 n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둘 중에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n 곱하기 n 정사각 행렬일 때 n을 개수로 가지면 이거를 풀랭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정사각 행렬에서 n보다 작아지면 not 풀랭크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직선상의 표현이 되니까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 열의 수가 더 많을 때 이 행렬의 개수가 m이게 되면은 풀 로랭크라고 부르고 또 행의 수가 더 많을 때 만약에 행렬의 랭크가 열과 같아지면은 풀 컬럼 랭크라고 부릅니다. 또 랭크 A와 랭크 A에 전치한 거는 이제 랭크가 같게 되고요. A, B를 곱한 것의 랭크는 A, B 랭크 구한 다음에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n 곱하기 n 행렬 A에 대해서 다음 명제들은 동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랭크 A가 n인 경우는 풀랭크라고 하고요. 풀랭크니까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고 n개의 선형 독립인 열들을 가지며 0이 아니니까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AX는 0벡터를 만족시키는 해는 이제 X가 모두 0일 때만 이게 0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랭크 A가 n보다 작은 경우는 풀랭크가 아니라고 부르고요. 풀랭크가 아니니까 디터미넌트 A는 0이 되고 또 0이니까 이렇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n개보다 작은 선형 독립인 열 또는 행을 가지게 되고요. AX는 0을 만족시키는 0이 아닌 X 벡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행렬의 랭크에 관해 알아보았고 다음은 데피니트니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걸 알기 전에 2차 형식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2차 형식이라는 게 뭐냐? 모든 항의 차수가 2차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차, 2차, 2차 해서 2차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변수 함수의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차원 벡터 y에 대한 2차 형식은 적절한 n차원 정사각 행렬에 대해 y 트랜스포즈 a, y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2차 형식의 행렬 표현에 사용되는 행렬 a는 유일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대칭 행렬로 잡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대칭 행렬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고 와봤는데 이런 2차 형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y 트랜스포즈 a, y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y1, y2 적어주고 이렇게 열벡터 적어주고 이거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다음에 0, 3. 근데 저희가 식 변형을 좀 하면은 이렇게 대칭행렬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이 마이너스 2y1, y2를 이렇게 쪼개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이거 해보시면 이걸 갖게 돼요. 그래서 A를 대칭 행렬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차 형식을 왜 설명했냐 하면 이런 양의 정보 행렬, Positive Definite Matrix를 설명하기 위해 알려드린 건데 이 Positive Definite Matrix라는 거는 모든 0이 아닌 벡터에 대해 X 트랜스포즈 AX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양의 정보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양의 정보는 뭔가 부호 관련이 있나 생각을 할 수 있고 양이니까 양수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수가 작동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B가 이렇게 A가 0보다 클 때 B 부호가 어느 것이든 이렇게 A, B를 곱하면은 B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방향이 뒤집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벡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벡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마 90도가 넘어가면 내적값이 음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A 벡터를 이렇게 수직되는 이렇게 떨어뜨려 봤을 때 A, B 내적한 게 90도가 넘어가면 음수가 되고 뿔마 90도 안쪽으로 가면 내적값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하면 X 트랜스포즈 AX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보면은 X 트랜스포즈 곱하기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X 벡터를 선형 변환 A를 취해주면 어떤 벡터가 나올 건데 이 벡터와 X 벡터를 내적을 취해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의 정보 행렬을 이용한 선형 변환은 이 입력 벡터를 뒤집어주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X가 있으면 AX가 무조건 이쪽에 안에 있어야 이게 내적시켰을 때 어, 0보다 크게 되니까 입력 벡터를 뒤집어주지 않는 것이 양의 정보 행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양의 정보 행렬과 고유값의 관계도 있는데 고유값은 이따가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이 AX는 람다 X를 만족시키는 이 람다 값을 고유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의에서 저희가 양의 정보 행렬의 X 트랜스포즈 AX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는데 이 AX가 람다 X랑 같으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X 트랜스포즈 람다 X가 돼요. 근데 이 람다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고 그러면 X 트랜스포즈 X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이게 0보다 크니까 람다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래서 양의 정보 행렬이면 고유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되고요. 이거를 좀 아까 설명드렸던 좌표평면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양의 정보 행렬이 좀 입력 벡터를 뒤집어주지 말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고유값이 0보다 크게 되면은 이 안에서 뭔가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고 고유값이 0보다 작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뭔가 이 기저 자체가 뒤집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다양한 행렬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양의 정보 행렬은 이게 모든 영이 아닌 벡터에 대해 0보다 커야 되고 양의 준정부 행렬을 PSD라고 불러요. PSD. 그래서 이거는 모든 영이 아닌 벡터 X에 대해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음의 정보 행렬은 ND라고 부르고 이제 모든 X 벡터에 대해서 0보다 작아야 되고 음의 준정부 행렬은 NSD라고 부르고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indefinite이라고 부르고 부정부호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 행렬 A의 고유값을 람다 i라고 하면 양의 정부 행렬은 고유값이 모두 0보다 크고 그러니까 방향이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그래서 고유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ND는 0보다 작고 NSD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 부정부호 행렬은 양수와 음수인 람다 i가
섞여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직교 행렬인데요. 직교 행렬은 이제 모든 컬럼 벡터들이 서로 직교하고 노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V1, V2, V3가 서로 직교하고 이 크기가 1인 열 벡터들을 모아놓은 거를 직교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교 행렬의 성질을 알아보면 Q의 트랜스포즈는 Q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Q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Q 트랜스포즈 Q가 I임을 증명하면 이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Q 트랜스포즈니까 얘를 전치시킨 거를 여기 넣고 Q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직교 행렬이 이 열 벡터가 서로 이렇게 얘랑 얘랑 네, 얘랑 얘랑 다 수직인 거를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 0이 됩니다. 이 대각 원소가 아닌 것들이 다 0이 되고 이 대각 원소는 이런 직교 행렬의 성질에 의해서 1이 돼서 Q 트랜스포즈는 Q의 역행렬과 같다는 성질을 얻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Q의 행벡터들도 orthonormal 셋을 이룬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하면 Q를 아까는 이런 식으로 줬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두면 Q 트랜스포즈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QQ 트랜스포즈를 해줘서 이게 I와 같은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얘는 다 직교하니까 이 비대각 원소들이 0이 되고 얘는 orthonormal이니까 1이 돼서 Q의 행벡터 집합도 서로 직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성질은 직교행렬 Q의 선형 변환을 X라고 했을 때 QX의 크기와 X의 크기 같다는 건데 이 증명을 해보면 이 어, norm이라는 것 이런 표기 자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QX의 트랜스포즈 취하고 QX를 쓰면은 이렇게 분배돼서 X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QX가 나오는데 그 Q가 orthonormal 행렬이니까 이게 I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증명은 이렇게 할 수 있고 QX와 QY의 내적한 값은 XY와 내적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있는 벡터를 전치시켜준 다음에 이거를 마찬가지로 분배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orthonormal 매트릭스니까 I가 돼서 X 트랜스포즈 A가 Y가 나와서 이게 XY 내적과 같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 알아볼 건데 아까 제가 행렬은 선형 변환이고 이게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행렬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벡터의 행렬 연산을 취해준다는 거는 이런 벡터가 이 행렬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벡터가 나온다는 거 의미해요.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행렬을 통과시키면 어떨 때는 이렇게 방향이 같고 크기만 다른 어떤 벡터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출력 벡터가. 여기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나온 건데 이때 입력 벡터를 넣었을 때 크기만 다르고 방향이 같은 벡터가 생성된다고 했을 때 이 몇 배가 됐는지가 고유값을 의미를 하고 이때 이 입력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 구하는 방법은 아까 어,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게 0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의를 보면 0이 아닌 벡터 x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의 역행렬이 존재해버리게 되면 얘가 x가 무조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유값을 구할 때는 역행렬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a-람다 i가 0이 되는 람다가 고유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고유값을 구할 수 있고 고유 벡터도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 고유값 구하는 방식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제 고유 벡터의 특징을 말하면은 이게 서로 그러니까 독립이어야 돼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유값, 고유 벡터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은 아이젠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할 건데, 만약에 A가 2 곱하기 2 행렬이고, 아이젠밸류가 두 개고, 아이젠 벡터가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아이젠 벡터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고요. 그러면 아까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두 개니까 AV1은 람다1 V1이 나오고, 또 AV2는 람다2 V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작성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A, V1, V2, 또 람다1, V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거를 분해하면 이 상수가 이렇게 대각, 상수를 대각원소로 가는 이런 대각행렬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해보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유 벡터들을 모아놓은 이 행렬을 V라고 하면 AV는, 이것도 람다라고 하면 AV는 V 람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이 V가 인디펜던트한 값들로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게 됩니다. 역행렬. 그래서 A는 V 람다 V 역행렬로 고유값 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이 고유값 분해를 왜 하냐 하면 장점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AK승의 계산이 쉬워요. 예를 들면 뭐 AK승은 이거를 계속 반복해 쓴 거잖아요.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어, I 행렬이 되고 이게 사라지니까 V 람다 K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제곱을 하려면 엄청 많은 계산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이 역행렬을 알고 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유값만 K승을 해주면 이 AK승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계산식으로 할 수 있고 A의 역행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역행렬 막 구하려면은 3 곱하기 3 이상 되는 수가 엄청 좀 약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고유값 분해를 하게 되면 A 역행렬이 이렇게 돼서 V 람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 엄청 복잡한 식을 사용했었다면 이제는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고유값만 이렇게 뒤집어주면 역행렬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그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기 쉬워요, 행렬식을. 저희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 넘어가면 약간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고유값 분해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다. 근데 이 V와 V 행렬을 역행렬한 이 행렬식을 곱하면은 1이 돼요, 무조건. 그래서 디터미넌트 A는 이렇게 아니 람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고 이거 람다는 대각행렬이니까 대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쫙 곱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유값을 곱한 것만으로 디터미넌트 A를 구할 수 있다. 이래서 좀 대단한 식이고요. 그 다음에 A의 트레이스를 또 구하면은 A의 트레이스는 이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저희가 또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트레이스 B. 그래서 람다 V-1 V가 되고 이건 항등행렬이 되고요. 이거 딱 없어지고 그래서 A의 트레이스는 이 고유값 행렬의 트레이스다. 그래서 고유값을 더하기만 하면 A의 트레이스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유값 분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고유값 분해에서 그 A가 만약에 시메트릭 매트릭스면 대칭 행렬이면 항상 다이고날섭을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대각화 가능하다는 게 뭔 의미냐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분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 람, 아, 잠시만요. 아,
이런 식으로 될 때, 어, 이 A를 대각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A 행렬을 대각화 가능하다고 하고, 저희가 시메트릭 매트릭스면은 A랑 A 트랜스포장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는 이렇게 적히고, A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V 마이너스 트랜스포즈, 람다, V 트랜스포즈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V의 역행렬은 V 트랜스포즈다. 여기다 V를 곱하면 얘가 상등행렬. 그래서 이렇게 V가 직교행렬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보통 저희가 직교행렬을 Q라고 쓰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렇게 V 람다 V 역행렬로 썼다면 지금은 Q 람다 Q 트랜스포즈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뭔가 역행렬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그냥 아예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트랜스포즈만 구하고 고유값만 구하면은 할 수 있다. 이게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항상 대각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 이 행렬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면 Q 행렬 여기다 적히고 그다음에 람다 행렬 여기다 적히고 Q 트랜스포장이 여기 적히게 되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해한 것을 여기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사실상 이거였지만 이거를 전개해보면 람다 1 Q1 Q1 트랜스포즈 더하기 람다 2 Q2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더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이때 Q1, Q2, Q3는 서로 직교하는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A라는 행렬을 그러니까 랭크 1이 매트릭스로 탁탁 이렇게 쪼개가지고 더하면 그게 A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 각각이 다 랭크 1인 매트릭스고요. 그래서 A라는 행렬을 이렇게 직교하는 컴포넌트로 만든 랭크 1인 매트릭스들로 쪼개서 더하는 형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활용할 수 있냐 하면은 A가 만약에 100 곱하기 100 행렬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뭔가 람다 값이 중요한 것만 냅두고 뭔가 다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람다가 100 곱하기 100 행렬이고 또 람다를 제가 만약 중요하다고 생각한 5개만 남긴다고 가정을 하면 원래는 100개의 그게 원소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고유값 5개와 이 Q와 이게 그러니까 1 곱하기 100이니까 이게 5개가 필요하면 총 500개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505개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유값 분해는 데이터를 압축시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근데 고유값 분해가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은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고 시메트릭한 행렬에 대해서 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한계를 극복한 게 이 특이값 분해라고 하고 SVD라고 하는데 행렬의 형태에 관계가 없고요. 이거는 시메트릭이 아니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어, 뭐 Q 람다 Q 트랜스포즈에 대해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시메트릭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U 행렬은 N 곱하기 N 행렬을 의미하고 V 행렬은 N 곱하기 N 행렬을 의미하며 시그마 행렬은 M 곱하기 N 행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VD가 왜 임의의 행렬에 대해 가능할까? 그 다음에 U와 V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구할까 하면 아까 저희가 고유값 분해할 때 시메트릭인 걸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A 트랜스포즈 A와 AA 트랜스포즈가 시메트릭인 거를 활용을 합니다. A 이거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그러니까 이 행렬을 트랜스포즈 하면 이걸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뭔가 이거랑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거고 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는 시메트릭이니까 고유값 분해에서 이용했던 Q 람다 Q 트랜스포즈 꼴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런 벡터들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A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얘를 행렬한 거니까 뒤에서부터 가면 V 시그마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가 나오는데 이 V 트랜스포즈 V는 직교하는 행렬이니까 이게 상등 행렬로 사라지고 결국 A 트랜스포즈가 U 시그마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메트릭한 행렬이니까 아까 고유가분해서 했던 Q 람다 Q 트랜스포즈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A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렇게 U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또 A 트랜스포즈 A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U 트랜스포즈 U가 직교하니까 이게 상징 행렬이 되고 V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게 또 대칭 행렬이니까 그 고유가 분해에서 썼던 Q 람다 Q 트랜스포즈랑 같아지게 돼서 A 트랜스포즈 A를 하면 이 V 벡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를 구했으니까 이제 시그마 행렬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오냐면 요거랑 같다는 아이디어에서 나오고 이 시그마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아까 시그마 행렬이 제가 m 곱하기 n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로 긴 행렬이 나오면 여기가 뭐 람다 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가 다 0벡터가 돼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가 세로로 긴 행렬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고유값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가 0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시그마 트랜스포즈를 쓰면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거를 곱하면 여기가 대각선이 그 시그마 원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그래서 이게 그 람다 행렬과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람다 행렬은 이제 대각선에 이렇게 람다 원, 람다 투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같아지려면은 얘가 같아져야 되니까 이 특이값을 어, 이 람다 원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시그마 행렬을 쓸 때는 그 고유값의 양의 제곱근을 여기 써주게 되고 이 큰 순서대로 써주게 됩니다. 큰 순서대로. 그리고 U 행렬에서 이 컬럼들은 레스트 싱글러 벡터라고도 하고 V 행렬에서 이 행렬들을 라이트 싱글러 벡터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유도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SVD는 이렇게 이해하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좀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려드릴 건데 저희가 SVD가 A가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V를 양변에 곱하면 AV는 U 시그마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등행렬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어주면 A 이렇게 되고 U 행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주고 시그마 행렬도 이렇게 특이값을 가지는 그런 행렬로 적어주면 AV1이 시그마1 U1과 같아야 되고 AV2가 시그마2 V2와 같아야 돼요. 저희 쭉쭉쭉 끝까지 다 같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저희가 앞서 정했듯이 V의 열 벡터들이 서로 수직하잖아요. orthogonal 행렬이니까. 그리고 또 U의 열 벡터들도 서로 수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V 열 벡터들이 서로 수직할 때 A라는 행렬을 통과를 해도 크기만 바뀔 뿐 수직하는 건 똑같다. 이런 게 바로 SVD의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A를 통과하기 전에 수직하던 벡터들이 A를 통과하고 나서도 여전히 수직한다. 단 크기만 변한다. 이게 SVD의 기하학적인 의미이고요. 어, 기하학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회전시키고 늘리고 다시 회전시키고 이런 게 두 번째 기하학적 의미인데요. 어, 저희가 X 벡터를 A 행렬을 통과를 시키면은 X는
이 V 트랜스포즈를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시그마 행렬, 그 다음에 U 행렬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V 트랜스포즈를 지난다는 의미는 이제 V 트랜스포즈의 크기가 다 1이니까 이렇게 1인 원에서 표현할 수가 있고 V 트랜스포즈를 지나면 이렇게 크기는 1인 원상에서 이렇게 크기만 좀 바뀐다. 좀 회전하는 변화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그마는 대각행렬이니까 이게 뭔가 좀 옆으로 쫙 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시그마 행렬을 통과하는 순간 이렇게 쫙 늘어진다. 스케일이 변화된다. 그다음 다시 U 행렬을 통과시키면 이게 다시 좀 회전이 된다. 다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된다. 이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 어디다 적용시키냐 하면 SVD는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요. 먼저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는 아까 고유값 분해를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미지를 특이값 분열해서 중요한 정보만을 추출하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압축하고 잡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뭔가 이 그림에서 보면 저희가 고유값을 적게 써도 뭔가 고양이라는 형태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SVD가 쓰이고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도 SVD가 쓰이는데 단어 문맥 행렬에 SVD를 적용해서 단어의 의미를 추출하는 과정에도 쓰이고 추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을 행렬로 나타내고 이를 분해함으로써 사용자의 취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형 대수에 관한 내용이었고, 쉴까요? 네, 쉬겠습니다. 네, 어, 이 정보이동과 최적화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클리우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도란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확률은 이렇게 뭐 분포가 주어지면은 이게 주어졌어. 이때 이 확률, 이걸 확률로 정의하잖아요. 근데 우도는 이 분포로부터 나왔을 확률을 의미해서 이 빨간색이 주황색 분포로부터 나왔을 확률이 이거고 이제 파란색 분포로부터 나왔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이와 반대로 이 9번 점의 확률은 파란색 분포일 때 우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파란색 분포의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도와 likelihood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이제 확률은 분포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데이터 확률을 의미하고요. 우도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분포에서 나왔을까? 이게 이 확률을 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원인이 분포고 결과가 확률이고 우도는 원인이 데이터고 결과가 분포임을 의미합니다. ML이라는 건 뭐냐? MLE는 어떤 확률 밀도 함수, 이게 P, 세타가 주어졌을 때 X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때 관측된 표본 데이터 집합을 X라고 하면요. 이 표본에서 파라미터 세타를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도를 최대화하는 지점을 찾으면 그때 그 세타가 ML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E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그 로그가 단조 증가 함수여서 아그맥스를 구할 때 이게 로그를 씌워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로그를 씌우고 미분 계수가 0인 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집니다. 근데 이때 확인해야 될 게 이계도 함수 역시 0보다 작아야 이 지점을 ML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MAP라는 건데요. MAP는 Maximum of Posterior Estimation이라고 해서 사후 확률을 최대화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AP란 뭐냐? 어, 사후 확률을 최대화하는 모습을 구할 때 그 세타를 맵이라고 하고 저희가 사후 확률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쪼개서 좀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 구하게 되는데 이거는 많이 보셔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식은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P 세타를 사전 확률이라 하고 이거를 라이클리우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최대화하는 모습을 구하는 게 MAP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후 확률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이 px는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아그 x를 취해줘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는 게 이 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가 단조 증가 함수니까 이렇게 로그를 씌우면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되고 또 확률이 만약에 독립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뭉쳐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로그 안에서 곱해진 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likelihood와 펑션과 비교를 해보자면 likelihood 펑션은 이거고 뭔가 MAP를 구할 때는 이게 더해진 형태잖아요. 그래서 MAP가 더 일반 제너럴한 거고 이 안에 MLE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MLE는 사후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과 우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똑같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사전 확률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맵은 사후 확률을 최대화하는 변수를 찾고 이때는 사전 확률을 반영하는 세타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MAP가 맵이 더 일반 제너럴한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게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맵이라는 거는 이거를 이 사후 확률을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는 건데 저희가 이게 만약에 상수면은 뭔가 균등 분포면은 아그맥스를 구할 때 이게 필요 없게 돼서 이게 ML이랑 똑같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사전 확률이 균등 분포이면은 맵을 구하는 거나 ML을 구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엔트로피인데요. 엔트로피는 그 정보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 평균 자원량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말만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정보를 표현한다. 이 말이 뭔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정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뭐 한국어, 가나어, 뭐 중국어 등등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만국 공통어로 표현할 수 없을까?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게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만국 공통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준 분이 이 클라우드 셰넌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빛으로 표현하자. 이 빛은 0과 1이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표현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비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많은 저울량이 투입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뭐 연인과 카톡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트를 많이 쓰겠죠. 요거는 안 쓰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하트의 확률이 0.33이라고 하고 이 이모티콘을 많이 안 나오니까 0.01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트를 1111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제가 하트를 보낼 때마다 계속 1111, 1111, 1111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는 짧게 코딩을 하고 적게 나오는 거를 길게 코딩을 해야 효율적이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의 그런 정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률이 크면 비트의 길이가 짧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로.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뭐죠? 이게 로그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거 뒤집어진 거. 마이너스 로그를 사용하고 비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밑이 2인 걸 사용한다. 근데 이제 카톡 같은 경우는 정해진 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랜덤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익스펙테이션 개념으로 표현을 해서 엔트로피는 이렇게 어, 마이너스 P, 로그 P 이걸 합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개념은 아무리 코딩을 잘해도 이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로어 바운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니폼 분포일 때 엔트로피는 최대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확률이 높으면은 뭐가 나올지 좀 정해지잖아요. 근데 균등하면 정해지지 않으니까 엔트로피, 즉 불확실성이 커져서 이게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크로스 엔트로피인데요. 아까 저희가 뭐 하트를 0.33이고 이게 0.01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 잘 몰라서 이거를 분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뭐 0.1, 얘도 0.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분포는 이건데 제가 이걸 다른 확률을 썼으니까 되게 뭔가 비효율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원래 분포가 있는데 이 비효율적인 분포를 썼을 때 그러한 기대값을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짜 내 확률은 P인데 또 다른 확률 분포 Q를 적합시킬 때 예상되는 기대값을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보통 P를 목표 확률로 잡고 Q를 현재 학습한 확률로 잡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 내가 생각한 Q가 P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진짜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대체 어디다 쓰냐 하면은 로지스틱 회계에서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보통 뭔가 통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MSE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MSE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로지스틱 회의에서는 이제 비용 함수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면 MSE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코스트의 극소값이 여러 군데 존재하고 로컬 미니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로지스틱 함수에서는 이런 것을 이거를 코스트 펑션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 네가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와 같은데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에서 저희가 코스트 함수로 코스트 엔트로피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F 오메가 X에서 이 오메가를 구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MLE 방법을 사용을 하면 이 확률을 최대화하는 오메가가 내가 원하는 오메가다. 이거를 구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라이클리후드를 조금 분해를 해보면은 그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한 게 여기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정이 I에 대해 독립이란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곱하기로 빼줄 수 있고, 이거는 다시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 돼서 이 확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을 각각의 조건부 확률을 곱한 것으로 확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y는 0과 1의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y가 1일 확률을 y 해시라고 하고 y 0일 확률은 이진 분류니까 당연히 1 마이너스 이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써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y 햇의 y승 곱하기 1 마이너스 y 햇의 1 마이너스 y승. 이 이유가 뭐냐면 y가 1일 때는 이거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1 마이너스 y의 0승이 나오고 이게 y 햇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를 뭉쳐놓은 걸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라이클리후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독립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지고 이거와 같이 쓰면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y 햇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산하고 싶은 거는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한 오메가랑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오메가 같다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되고요. 아까 로그 함수는 단조 증가 함수니까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로그 함수를 씌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뭔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씌우면은 지금 최대화하려는 건데 미니마이즈 하려는 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마이너스 씌우면 여기가 미니마이즈로 바뀌고 이렇게 적히는데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와 같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로지스틱 회계에서 MLE와 크로스 엔트로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것이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 함수로 예측을 하면은 여기 예측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예측 값이고 얘가 실제 값인데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서 얘가 비슷해지게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오메가가 설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KL 다이버전스인데요. 제가 아까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할 때 실제 분포는 이건데 나는 잘 모르니까 균등으로 가정했을 때 그 불확실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 그러한 척도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그거의 비율을 나타낸 것을 KL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는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엔트로피 값을 뺀 것으로 정의가 되고요. 이걸 통해 얼마나 비율적인지 검증을 해볼 수 있고,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어떤 이상적인 분포에 대해 그 분포를 근사하는 다른 분포를 사용해서 샘플링을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이 비율의 양을 KL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방금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유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까 실제가 이건데 내가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런 기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수 있고, 어, 이게 엔트로피의 그 정의거든요. 그래서 뺐다 더했다 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뺐다 더해보면 이게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HP가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전개하면 엔트로피에 뭔가를 더한 것으로 표현이 된다. 이 뭔가 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정보량의 차이고 그 비효율성이고 KL 다이버전스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KL 다이버전스의 특징은 음, KL 다이버전스 직관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의 로얼 바운드는 엔트로피니까 KL 다이버전스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젠슨스 이니퀄리를 통해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이건 사실 깊게 안 하려 했는데 이게 컨벡스 펑션이라는 게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 뭐 여기다가 x1 여기다가 x2를 잡으면 여기 뭔가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면 이게 바로 EFX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이 X는 이거의 이 X1, X2의 평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함수값을 구하면 여기 있는 값이 당연히 얘보다 크겠죠. 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면 어,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옵니다. 또 KL 다이버전스 특징은 어, KLP 짝대기 Q는 QP랑 달라요. 이게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KL 다이버전스가 그 실제는 P인데 Q로 했을 때 그 비효율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기준값이 지금은 이게 정답이 Q고 내가 P라고 가정한 거니까 기준이 달라지면은 이 값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는 대칭이 아니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KL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본 거고 대칭적으로 보려면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는 KL 다이버전스 두 개를 평균된 거로 이렇게 P 분포와 Q 분포를 평균낸 이거의 KL과 이거의 KL 다이버전스를 평균낸 것은 JE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대칭적으로 측정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KL 다이버전스에서는 PQ를 바꾸면 값이 달라지는데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어, 바꿔도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Q, P, P 자리에 Q 넣고 Q 자리에 P 넣으면 Q, P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두 개 지금 지금 P와 Q의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까 JSG는 이렇게 바꿔도 같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두 개 같죠? JSG는 뭔가 대칭적으로 이런 걸 측정한 거고 KL 다이버전스는 비대칭적으로 그 차이를 분포의 차이를 측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JSD라는 거는 그 생성 모델에서 이게 평가 매트릭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자세한 증명 과정은 겐 세션에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은 mutual information이에요. 이거는 한국말로 상호 정보량이라고 하고 아까 제가 KL 다이버전스가 실제는 P인데 Q라고 가정했을 때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거랑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Q가 지금 PX, PY고 PX를 PX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보이지 않나요? 이게 얘가 같아지려면은 X, Y가 독립이어야 돼요. 왜냐면 독립일 때 이 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실제로 이게 실제잖아요. 실제로는 종속인데 나는 독립이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이게 바로 뮤탈 인포메이션이고요.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상호 의존성을 측정한 것이고 독립이 아닌 두 변수를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코딩한 결과 이게 바로 뮤탈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똑같으면 지금 똑같으면 1이 되잖아. 1. 로그 안에가 1이면 이게 0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두 개가 멀어지면, 그러니까 독립이 아닌 정도가 커지면 공통 정보가 많아지고 이게 뮤tual 인포메이션 값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엔트로피와 엔트로피 관련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디에 적용되냐 하면 이제 다양한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는데 아까 보육과 분해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엔트로피에서 어, 데이터 압축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집, MP3 같은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은 엔트로피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아까 그 확률 분포의 차이를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쓰이고 특히 NLP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평가하고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KR 다이버전스는 두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비대칭적으로 측정하는 것이고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실제 패턴과 추천 모델의 예측 패턴의 차이를 이 KR 다이버전스로 측정을 해서 추천 정확도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오늘 선형대수, 그다음에 정보 이론에 관해 배워봤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선형대수에서는 선형 독립이란 이렇게 이게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AI 값들이 0인 것만 존재해야 된다 하면서 기하학적인 의미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랭크는 이 선형 독립인 벡터들의 개수를 랭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피니트니스는 이렇게 양의 정보 행렬, 양의 준정보 행렬 이런 식으로 나뉘고 대표적으로 퍼즐의 데피니트 매트릭스는 X 트랜스포즈 A, 모든 X 0이 아닌 X 벡터에 대해 X 트랜스포즈 AX가 0보다 크고 보유값이
모든 고유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orthogonal 매트릭스는 두 개가 짬뽕된 말인데 모든 컬럼 벡터들이 서로 직교하고 이 벡터들의 크기가 1이다. 그래서 orthogonal 매트릭스라고 불리고 그 다음 했던 게 이 고유값 분해랑 특이값 분해잖아요. 그래서 고유값 분해는 이런 식으로 A가 대칭률이면 Q, 람다, Q 트랜스포즈로 분해가 되고 특이값 분해는 행렬의 형태에 관계가 없고 대칭 행렬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선형대수의 내용이었고 정보 이론에서는 MLE와 맵을 비교하는 과정을 가졌고 MLE는 우도를 최대화하는 게 사후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MAP는 사후 확률을 최대화시킬 때 사전 확률을 고려한다. 그다음에 엔트로피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평균 자원량을 의미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실제는 P인데 내가 Q를 적합시켰을 때 예상되는 기대값. 그리고 KR 다이버전스는 어,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엔트로피를 빼는 값으로 정의가 되고 두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비대칭적으로 측정한 것. 그다음에 뮤tual 인포메이션은 두 변수 간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속인데 독립이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측정한 게 뮤tual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했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끝나고 하세요, 그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